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남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30여 년의 인생을 살면서 별다른 굴곡 없이 살아왔다고 생각했었죠. 적당히 유복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큰 고생 없이 자랐고, 공부도 아주 뛰어난 정도는 아니었지만 원하는 시험을 합격할 정도는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운이 좋았다는 걸 저 스스로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에 항상 감사함도 느끼고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자만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인생에는 어떠한 시련도 닥치지 않을 거라는 자만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저는 그게 당연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저의 어리석음을 하늘이 비웃기라도 하듯이 저에게는 아직까지도 믿기지가 않는 큰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그 일이 발생한 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의 일이었죠. 그 당시에는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이지 딱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슬퍼하실 부모님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버텼고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일의 그림자로부터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출퇴근길에 여기에 올라오는 남의 일 같지 않은 사연들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위안을 받았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는 세무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했던 동기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저 역시도 처음에는 세무법인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았고 나중에는 대기업의 재무팀에 들어가 경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삶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부터 정말 이 일이 간절히 하고 싶었었고 이것 외에 다른 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비록 정신없이 일이 바쁘기는 했지만 별다른 불만이나 불평 없이 회사를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도 몇 년이 반복되자 저는 슬슬 번아웃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는 미룰 수 없기에 간신히 해내고는 있었지만 업무 외적으로는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휩싸여 있었고요. 그나마 아무 일도 없는 주말이면 혼자서 술을 마시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낙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상태로 알코올 중독에 빠질 수도 있었던 저를 구제해 준 건 바로 그때 만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연하게도 친구를 따라서 갔던 칵테일 바에서 역시나 친구와 생일 파티 뒤풀이를 하러 왔던 미래의 여자친구, 더 멀리는 미래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게 맞았습니다. 평소에 저 스스로도 보는 눈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치 머릿속을 누가 들여다보기라도 한 것처럼 제 천년의 이상형이 앉아 있었거든요. 그것도 저희의 바로 옆 테이블에요. 어지간하면 참아보려고 했지만 자꾸 눈길이 가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화 중간중간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밝은 목소리는 또 어찌나 귀엽던지.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리는 친구를 등 뒤로 하고 옆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거기는 헌팅 포차도 아니었는데 술김이었는지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저는 의아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는 그 여자 앞에 불쑥 저의 명함을 내밀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화 중에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이동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저 이런 거 살면서 정말로 처음이라 엄청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저도 제가 이상한 놈처럼 보일 거라는 건 아는데 너무 이상형이셔서 놓치면 오늘 밤에 잠을 못 잘 것 같아서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멘트가 구리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은 급하고 그때 생각나는 말이라고는 이게 최선이었거든요. 그 생각을 저만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여성분이 깨르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가만히 보면 번호 따라 오시는 분 중에는 이런 게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오늘은 처음이라는 뜻이겠죠? 저의 일평생 처음이라는 뜻이지만 별로 신뢰는 없으시겠죠.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성분에게는 이미 불신이 가득한 것 같았습니다. 돌아보니 같이 왔던 저의 친한 친구놈은 이미 부끄럽다는 얼굴로 한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아,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차피 물러날 것도 없었고 잃을 것도 없었죠. 저는 당당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말했습니다. 저랑 3번만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분이시네? 보통은 이럴 때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보통 남자가 아니니까요. 지금은 재수없게 들리겠지만 만나보면 제 말에 동의하실 겁니다. 본인 입으로 저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는지 그분은 피식피식 웃으며 잠시 본인의 친구와 눈빛을 교환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핸드폰을 달라는 뜻이었죠. 믿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방법이 정말로 통할 거라고는 저조차도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녀의 번호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주구장창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여자친구가 저에게 번호를 주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입으로는 허세 가득한 소리만 내뱉고 있는데 사실은 긴장해서 한쪽 주먹을 내내 꽉 쥐고 있는 게 웃기기도 하고 순진해 보였다고요. 저한테 번호 준 이유가 겨우 그거였다고요? 그 전까지 나이트 근무를 연달아 했어서 좀 피곤하기도 했고요. 왜, 뭐 엄청난 이유라도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예를 들면 사실은 그쪽도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던가. 꿈도 크시네요. 싫으면 이제라도 연락 그만할까요? 아니요. 그래서 너무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저의 호언장담처럼 저희는 3번의 데이트 끝에 결국 연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늘로 뛰어올라 구름 속이라도 거닐고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행복하다는 말이 겨우 고작 이런 걸로 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정도로요. 여자친구를 만나고 나서부터 그동안 내내 저를 휘감고 있던 번아웃도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업무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번아웃의 원인이 전혀 아닌 일로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의 경우처럼요. 여자친구는 여러모로 저희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일단 아름다운 미모만으로도 제 행복의 이유는 충분했는데 성격마저도 저와 잘 맞았죠. 비슷한 지점에서 하는 농담, 찰떡같이 알아듣는 개그, 선을 넘지 않은 장난까지도요. 어쩌면 이렇게 나랑 잘 맞는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났을까.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실실 웃음이 나와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해서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또 야근에 시달려야 했지만 저희의 연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여자친구도 바쁜 직업이었거든요. 여자친구는 대학병원의 간호사였고 교대 근무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는 적어도 저보다는 더 바쁜 사람이었죠. 그래서인지 틈틈이 서로의 스케줄을 맞춰서 하는 데이트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도 더욱 애틋해져만 갔고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만 계속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얼마 후 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건 제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만난 지 8개월쯤이 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다름 아닌 당혹감이었어요. 지윤아, 그 테스트기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 다른 걸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어때? 나도 혹시나 해서 이미 해봤어. 다른 걸로 사서 몇 번이나 해봤다고. 임신한 거 맞아. 계속 2줄이라고 나왔어. 아니, 대체 왜 임신이 됐지? 분명히 그동안 제가 누구보다 철저하게 피임을 했었던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치게 된 건지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100% 확률의 피임이라는 건 없어. 그날 실수했을 수도 있고 자기도 알 거 아니야. 물론 여자친구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100%라는 건 없었으니까요. 아무리 조심을 했어도 극히 드문 확률을 뚫고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왜 하필 저희에게 생겨야 하는 일인지는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일단은 당장 아이를 낳을 생각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속도 위반이라는 건 일단 제 사전에는 없는 일이었고 아이는 결혼 후에 신혼을 2년쯤 즐기다가 천천히 가질 생각이었죠. 심지어 그 결혼마저도 우리가 1년쯤 더 만난 뒤에나 해볼 생각이었고요. 이건 여자친구를 사랑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혼과 출산이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의였거든요. 아이를 낳는 일은 저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라는 걸 새삼 실감했고요. 임신은 분명히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일인데 저는 그 사실을 온전히 기뻐할 수도 축하할 수도 없는 이 현실에 저 스스로도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여자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분명히 당황하는 제 얼굴을 보며 상처받은 듯한 여자친구의 모습이었죠. 저 같아도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단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며 우선 여자친구를 돌려보냈습니다. 아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다. 뭘 고민하고 있냐. 그냥 결혼해. 너 지훈 씨 좋아하잖아. 좋아 죽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막상 책임질 일 생기니까 겁나냐? 이게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훈이를 좋아하는 일이랑은 별개라고. 뭐가 그렇게 문제인데? 야, 고민스러울 만하지. 결혼도 아직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애까지 낳아야 할 판인데. 일단 지훈이랑 나랑 1년도 안 만났고 나도 앞으로 적어도 1, 2년은 더 돈을 모을 생각이었지. 괜찮은 아파트 전세라도 좀 얻을 수 있을 때쯤 돼서 결혼하려고 한 건데 지금 결혼하면 그 계획도 다 어그러지게 생겼어. 친구들은 일단 먼저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와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며 원래 결혼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여자만 마음에 들면 결혼하는 거라고 하면서요. 특히나 유부남인 친구들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돈이야 결혼하고 나서 둘이서 벌면 더 잘 모이더라. 어차피 여자친구도 계속 일할 거 아니야? 애 낳고 다시 복직해서 일하면 대출금은 같이 갚는 거고 너도 처자식 먹여 살릴 정도로 벌잖아. 그래 내가 살아보니까 이 자식 말이 맞다니까. 야 요즘 난임이 얼마나 많은데 너 임신이 무사히 되는 것도 복이다. 애 낳을 생각 있었으면 그냥 혼수라고 생각해. 너 어차피 딩크는 아니잖아. 친구들의 반응은 제각각이긴 했지만 대부분 결론적으로는 얼른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는 얘기였습니다. 친구들의 말을 듣다 보니 갈팡질팡하던 제 마음도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임신까지 한 마당에 결혼하지 않는다고 하면 헤어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차츰 마음을 굳혀갔어요. 준비가 안 된 아이 소식에 조금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여자친구를 사랑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로요.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결심을 한 이상 최대한 빨리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알려드리자마자 저희 부모님은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평소에도 다른 건 몰라도 모든 일을 순서대로 해야 한다며 혼전 임신은 절대로 안 된다고 당부하셨었거든요. 그러니 부모님의 이런 반응들도 충분히 예상했던 대로였죠.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정말. 네가 나이가 몇이야? 그 나이 되도록 피임 하나 제대로 못해서는. 됐어.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래서 동현이 너 어떻게 할 생각이냐? 무엇보다도 그동안 부모님이 제 여자친구를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임신해서 결혼한다고 알렸더니 혼수라며 기뻐하셨다는 소식은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약간 죄인이 된 기분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하지만 이미 결정을 한 이상 결국은 밀고 나가야 했습니다. 지훈이랑 결혼하려고 합니다. 배 더 부르기 전에 당장 다음 달이라도 최대한 빨리 시고 올리려고요. 그렇게 하기로 결심이 선 거냐? 이렇게 해서 너 나중에 후회 안 하겠어? 네. 어쨌거나 제 자식인데 이 아이 낳지 않으면 더 후회할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고 네가 한 일에는 네가 책임져야지. 아니, 당신 지금 허락하겠다는 거야? 그 애랑 결혼하라고? 본인이 결정할 일이야. 우리가 대신 결정해 줄 일이 아니라고. 아유, 속 터져. 마음에 안 든다 안 든다 했더니 덜컥 임신까지 해서는. 부모님이 여자친구를 싫어하시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여자친구는 전문대를 나와서 학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죠. 또 우연히 저희가 데이트를 하는 길에 부모님과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여자친구 옷이 좀 위아래로 많이 파이고 짧았었거든요. 졸지에 위에 있는 학벌 선입견에 더해서 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드리게 된 겁니다. 옷을 왜 그렇게 야하게 입고 다니냐고 단정하지 못한 것 같다고요.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사람들처럼 출퇴근하지 않고 교대 근무를 하는 걸 너무 싫어하셨죠.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죠. 저는 여자친구의 학벌도 직업도 상관없었고 무슨 옷을 입든 뭘 먹고 다니든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거든요. 언젠가는 부모님을 설득시킬 자신도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지훈이의 장점도 보여드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시게 해드려서 축하받으며 결혼할 생각이요. 하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죠.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해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지훈이랑 아기랑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걱정 안 하시게요. 저는 결국 마지막까지 반대하셨던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못마땅하지만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이제 와서 어쩌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곧바로 여자친구 집에도 인사를 드리러 갔고 여자친구 집에서도 비슷한 난리가 나기는 했지만 허락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임신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셨던 것 같았죠. 곧이어 양가 상견례를 진행했고 최대한 빨리 결혼 날짜를 잡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분주히 뛰어다니며 가능하다는 예식장을 모두 섭외했죠. 다행히도 취소해서 풀린 예식 시간이 있어 그곳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였죠. 그 후의 결혼 생활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도 그랬고 한 이후로도 그랬죠.
1년여의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준비해도 정신이 없는 게 결혼이라는데 저희는 그 모든 일정을 몇 달 만에 초고속으로 진행해야 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전셋집을 구해서 들어오는데도 계약 문제로 이래저래 난항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모든 일이 다 해결되어서 무사히 아파트를 구해 입주하게 되었죠. 여자친구, 아니 이제 와이프가 된 그 사람은 한동안 입덧이 심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수병 속에 물냄새만 맡아도 화장실에 달려가 구역질을 하고는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해서 살이 6kg나 빠질 정도로요. 당연히 그 상태로는 병원 근무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당신 휴직한다니까 직장에서는 뭐래? 간호사들은 임신도 원래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해야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잘 알고 있네. 당연히 싫어하지. 내가 빠진 자리만큼 갑자기 본인들 일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도 우리 병원은 분위기가 좀 나은 편이야. 적어도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거든. 아, 살벌하다 살벌해. 여자들 이래서 애 낳고 직장 다닐 수나 있겠냐고.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힘들고 회사에서는 눈치 주고. 그런데도 하는 임신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겠지? 저는 새삼 와이프가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와이프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이요. 저야 고작 회사나 다니면서 전과 바뀐 게 없는 생활을 하는 것뿐이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커리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체의 변화까지 생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경험을 감수하고도 애를 낳는 것이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시간이 차츰 지날수록 와이프의 입덧은 사그라들었습니다. 제 친구네 부부를 보니 분만하러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입덧을 하던데 저희도 그런 경우가 될까봐 엄청 걱정을 했었거든요. 입덧이 사라진 후에는 먹덧이 찾아왔죠. 하지만 차라리 잘 먹는 게 100만 배는 더 나아 보였습니다. 와이프는 배가 너무 심하게 나온 것 같다며 걱정을 하기는 했지만요. 어머니 전화하셨었어요? 그래, 반찬 좀 해서 아까 너희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놨으니까 퇴근할 때 찾아가라고 전화했다. 반찬이요? 귀찮게 뭐하러 그러셨어요? 너는 안 먹어도 새아가는 잘 먹어야 할 거 아니야. 가뜩이나 임신해서 몸도 무겁고 힘들 텐데. 저번에 잘 먹었다는 반찬들이랑 국이랑 만들어서 보냈어. 잘 데워서 먹어라.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에는 제가 가지러 갈게요. 그리고 집까지 오실 거면 저희 있을 때 오시지. 시어머니가 집에 오면 불편하기만 하지. 됐어. 너희끼리 편하게 쉬라고 그런 거니까 밥이나 잘 챙겨 먹어라. 결혼 이후에 저희 가족에게도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와이프를 못마땅해 하시던 부모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었죠. 비록 처음에는 싫어하셨지만 이제는 어쨌거나 우리 집 식구가 되었다면서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셨거든요. 와이프의 처가가 다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가 반찬도 직접 만들어서 보내주시고는 했고요. 요즘은 전화를 끊을 때마다 곧 애도 태어날 텐데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제가 잘하라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천만 다행이다 싶었죠.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부모님과 와이프 사이가 좋지 않으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여러모로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와이프도 반찬을 받을 때마다 활짝 웃으며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고요. 저희 부부는 함께 임신과 육아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를 하기도 했고 육아 채널을 같이 보면서 앞으로 애를 어떻게 키울지 의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부모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희는 뭐든지 함께 고민했고 함께 결정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을 제외하고는요. 그건 바로 저와는 병원을 한 번도 같이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결혼 전이라 정신없기도 했고 저는 솔직히 초기에 그렇게까지 병원을 많이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책도 읽고 육아 카페에서 인터넷도 찾아보면서 알게 되었죠. 그동안 와이프가 혼자서 산부인과를 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걸 알게 되자 미안하더라고요. 당연히 같이 책임지고 같이 감당해야 할 일인데 와이프 혼자에게만 짐을 떠넘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요. 그래서 그 뒤로는 다음 진료는 같이 가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와이프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뒤로도 단 한 번을 저에게 같이 가자고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여보, 산부인과에 언제 가야 한다고 그랬지? 갑자기 왜? 아니,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왜 한 번도 말을 안 하나 싶어서. 이제 또 진료 보러 갈 때 되지 않았어? 응, 조만간 가야지. 당신 바쁜데 뭐하러 같이 가? 가면 대기 시간도 엄청 길어. 갈 때마다 한두 시간씩 기다리는 건 기본이야. 그냥 나 혼자 다녀올게. 괜찮아. 날짜만 미리 말해주면 회사에 얘기해서 반차 쓸 수 있으니까. 나도 아기 얼굴 보고 싶단 말이야. 제가 반차를 쓴다고 하니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랄까. 와이프의 반응이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그렇게까지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게 그냥 저의 착각일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인터넷 카페에 찾아봤을 때만 해도 남편이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잘 따라가 주지를 않아서 섭섭하다는 글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제가 병원에 따라간다는 걸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상황은 달라진 게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병원에 가자는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저는 와이프에게 병원에 언제 가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병원을 벌써 혼자 다녀왔다는 겁니다. 뭐? 내가 이번에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었잖아. 배가 좀 뭉치는 것 같아서 나도 급하게 가야 해서 그랬어. 벌써 아기가 그렇게 궁금해? 초음파 사진 가져왔으니까 그걸로 보면 되지. 거기 화장대 첫 번째 서랍 안쪽에 놔뒀어. 찾아봐. 와이프는 대수롭지 않은 얼굴로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번에는 같이 따라가서 아기 모습도 직접 보고 싶었는데 또 혼자 다녀왔다는 사실에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잖아. 같이 가자고. 왜 남편도 없는 사람처럼 자꾸 혼자 가려는 거야? 그냥 혼자 다니는 게 편해서 그래. 병원 가봤자 별거 하는 것도 없어. 내가 간호사잖아. 나도 초음파로 직접 아기도 보고 싶어서 그러지. 다음에는 진짜로 같이 가. 그런데 제 말을 듣고는 갑자기 와이프가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그러더니 조금 머뭇거리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같이 가는 게 불편해서 그래. 가면 당신이 진료보는 곳까지 따라 들어와서 같이 있을 텐데 나 거기 다리 올리고 누워있는 것도 보여줘 하는 게 싫고 창피해. 창피하다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혼자 다닌 거야? 응. 그 의자, 구력 의자라고 하는 거 몰라? 거기 올라가서 있으면 은근히 수치심 든단 말이야.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다녔던 이유가 겨우 고작 그런 거였다니. 정말 상상도 못한 이유였죠. 나 당신 남편이야. 창피하긴 뭐가 창피하다는 거야, 우리 사이에. 어쨌거나 싫은 건 싫은 거야. 알았어. 그럼 딱 한 번만 같이 갈게. 너무 궁금해서 그래. 그 다음부터는 당신 혼자 다녀도 아무 말 안 할게. 정말 싫다니까? 불편하다는데 왜 자꾸 그래? 급기야 와이프는 버럭 소리까지 지르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 순간 본인이 낸 짜증에 본인도 당황할 정도로 큰 소리가 났죠. 제가 당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희 사이에는 잠깐 침묵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화까지 내면서 싫어할 일인가 싶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너무 격한 반응에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진정시켰어요. 물론 임신하고 나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기분이 자기 뜻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저런 반응도 본인의 의지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쩐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친한 친구 녀석 한 명에게 말했더니 그 친구의 대답도 제 생각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좀 일반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병원에 갈 때마다 따라가자고 하는 바람에 오히려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저희가 이유를 추측한 끝에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건강 문제든 뭐든지 간에요. 그것도 아니라면 임신한 와이프의 건강에 문제가 있든지요. 뭐가 됐든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그런 쪽으로 생각에 꽂히니 점점 안 좋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하다 예전에 봤었던 드라마의 한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아픈 아내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 출산할 때까지 본인의 병명은 남편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였죠. 당연히 아이를 낳을 때까지 치료가 늦어지는 바람에 아내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궁금해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다음 산부인과를 가는 날짜와 진료 시간을 알아내서 와이프를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저를 보면 엄청나게 싫어할 것을 알았지만 이번만큼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 궁금증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산부인과의 진료 접수대 앞에서 접수를 하고 본인 차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앉은 와이프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여긴 어떻게... 설마 나 따라온 거야? 한 번은 정말 와봐야 할 것 같았어. 미안해. 내가 그렇게 싫다고 말했었잖아. 왜 말을 안 들어? 와이프의 반응은 당연히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격했죠. 다만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서인지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은 채 잔뜩 화가 났다는 것만 제외하고는요. 막상 그 상황이 되니 저도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왜 그렇게까지 싫은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뭐라고? 당신 나한테 무슨 비밀이라도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한 번을 못 따라오게 한다는 게 말이 돼? 나도 애 아빠인데? 그러자 와이프는 기가 막혀 하면서도 당황한 얼굴이 되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곧 입을 열어서 뭐라고 말을 하려던 순간 병원 간호사에게서 와이프의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양주님, 1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 나 들어가 봐라? 이번에도 안 돼? 알았어, 들어와. 하지만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여기까지 따라왔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와이프는 곧 포기했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저에게 따라 들어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에 가지 않으면 다음에 또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 것 같았고요. 저는 와이프의 허락에 바보처럼 또 금세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웃으며 얼른 고개를 끄덕이고 진료실로 따라 들어갔죠. 양주인님이랑 보호사분 같이 들어오셨습니다. 진료실에는 가운을 입은 50대 정도의 남자 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의 진료 차트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에 웃으며 고개를 돌리던 의사는 순간 조금 의아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와이프는 임신 7개월 차가 다 됐는데 아무래도 보호자가 이제야 따라온 게 이상했던 걸까요? 대기실에도 같이 따라온 남편들이 많았는데 새삼 제가 왔다고 이상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이번에는 남편이 같이 보고 싶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머쓱한 얼굴로 약간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습니다.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던 의사가 뒤늦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내 별말 없이 진료를 시작했어요. 일단 초음파부터 먼저 확인하자는 말로 저희는 옆방으로 함께 이동했고요. 병원용 치마로 갈아입은 아내가 의자 위로 올라가자 초음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의식한 듯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이 어떻고 저 부분이 어떻고 하는데 솔직히 귀에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저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아이의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요. 부모가 된다는 게 새삼스럽게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요. 아마 모든 예비 부모들의 마음이 다 이랬겠죠? 의사는 곧 아이가 주수대로 잘 크고 있고 건강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진료를 마쳤습니다. 다음 진료 일정은 간호사에게 잡으라고 말을 하면서요. 저희는 인사를 나누고 진료실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다, 여보. 그렇게 좋아? 이제 좀 안심이 되냐고. 나 지금 기분이 너무 이상해. 너무 좋아.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아웅다웅했던 건 깡그리 잊은 채로 입이 귀에 걸린 저를 보며 와이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와이프를 끌어안으며 고맙다고 속삭였죠. 와이프도 곧 기분이 풀린 듯 작게 웃더니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잠깐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기 의자에 앉아 아까 봤었던 아기 얼굴을 최대한 떠올려 보고 있었죠. 그런데 진료실에서 의사가 잠깐 나오더니 제 앞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무슨 일이시죠? 의사는 제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제 손에 뭔가를 전해주고 다시 바삐 진료실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이상한 행동에 의아해하며 의사의 뒷모습을 쳐다보다가 저는 곧 손에 있는 것을 펼쳤습니다. 의사가 제 손에 남기고 간 건 메모가 휘갈겨진 작은 쪽지였거든요. 그리고 그 쪽지를 펼친 순간 저는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죠. 아이 아빠가 따로 있습니다. 쪽지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입을 틀어막았어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게 아닐까, 무슨 착각을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곧장 불길한 생각이 찾아왔죠. 그동안 너무나 이상했던 와이프의 행동이 떠올랐고요. 그때 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와이프가 제 앞으로 다가왔죠. 저는 얼른 쪽지를 구겨서 손 안에 잘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함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는 다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제가 바로 올 것을 예상했는지 의사는 침착한 얼굴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릴까 순간 고민이 많았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 보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양지훈 씨, 처음 진료할 때부터 최근까지 따라왔었던 보호자가 다른 남성분입니다. 그게 아이 아빠가 아닐 수도 있고 혹시나 아이 아빠라고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요. 의사는 미안하지만 그럴 일은 없다는 듯 제 말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와이프가 친오빠와 함께 왔다거나 아니면 친한 친구와 왔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희망을 품었거든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지만요. 그의 아빠라는 남성은 매번 병원을 따라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2번에 1번 정도는 항상 따라오는 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처음 보는 저를 데려오며 남편이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황당했다고요. 병원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나요? 곧 마음을 정리한 저는 그 길로 흥신소를 찾아가 와이프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여기를 찾게 될 줄은, 그것도 이런 일로 오게 될 거라고는 정말이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사람에게는 언제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닥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양준 씨, 의뢰인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양다리 걸치고 있던 남자가 있었네요. 그것도 유부남이던데요. 뭐라고요? 유부남이요? 네.
결혼하고도 그 뒤로 유부남은 계속 따로 만나고 계셨고, 그런데 의뢰인님이랑 이혼도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둘이서 함께 이혼 변호사도 자주 찾아갔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흥신소 직원이 조사했다는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사귀기 전에도 그 여자는 만나고 있던 유부남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와 사귄 후에도,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 그 남자와 만나고 있었고요. 그 여자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와중에 그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 뒤 급하게 저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애초부터 아이를 지울 생각이나 유부남과 관계를 정리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거죠. 그저 바보 같은 저만 속이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애가 태어나고 나면 유부남도 본인의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 그 여자도 저와 이혼해서 둘이서 다시 만날 생각이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당장 이혼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 유부남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가가 부유한 집이었고 사업상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사업이 안정될 때까지 적어도 얼마간의 시간을 벌어야 했던 겁니다. 어차피 그 둘이 다시 만날 생각이었으니 아이는 당연히 낳아서 키워야 했고요. 저는 다만 그 시간 동안 그 미친 여자의 아이를 잠시간 맡아서 키워줄 존재였던 것뿐이었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당연히 집에다 말할 명분이 필요했을 테니까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후 저는 비참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도저히 집에 돌아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한 번은 봐야겠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자가 태어난 얼굴로 저를 맞으며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생각했었던 말들 중 그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대신 곧장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불륜의 모든 증거를 수집했어요. 흥신소가 수집한 증거는 불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제가 그걸 토대로 다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는 절대 이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왜 제가 지금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건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불륜의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집안 곳곳에 널려 있었거든요.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에도, 와이프의 직장 근처에서도요. 난데없이 이혼소장을 받게 된 와이프는 집에 돌아온 저를 향해 너무나도 당황한 얼굴로 묻더라고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뭐긴 거기 적힌 그대로지. 너는 합의할 생각이 없겠지? 소송으로 가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이혼이라니. 당신 미쳤어? 미친 건 너지. 내가 아니라. 시간 없을 텐데 뭐하고 있어?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얼른 대책을 세워야지. 그러자 그 여자는 제 말을 단번에 알아들은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이미 제 얼굴과 제 목소리를 확인하고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상황 판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빠른 여자였으니까요. 우리 사이에는 더는 다른 말이 필요 없었죠.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부남을 상대로 당연히 소송을 걸었고요. 그 유부남 집안도 발칵 뒤집혔다더라고요. 유부남의 장인이 찾아와서 골프채로 그놈을 두들겨 팼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자업자득이었죠. 재판의 승소에 저희가 청구했던 위자료와 손해배상금도 대부분 인정이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장인장모가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딸 자식을 잘못 키워서 저를 볼 낯이 없다고요.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하지만 더는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죠. 어차피 뱃속의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니 더는 엮일 일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기까지
저는 거의 미친놈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술독에 빠지는 일은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그런 굴곡조차 인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는 별 말씀이 없으셨고요. 아마도 이 순간 제일 힘든 건 바로 저일 거라고 생각하셔서겠죠.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참, 그리고 저는 소송이 끝난 후 그때 그 의사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사코 됐다고 사양하셨지만 선물도 함께 드렸죠. 제 인생을 구원해 주셨는데 도저히 그냥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분은 오히려 저에게 짧은 위로를 건네셨고요. 자신이 몇 년 더 살아보니 이런 것조차 인생이라는 저희 부모님의 얘기와 비슷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모든 게 다 지나간다는 말도 함께요. 살아보니 그 말이 맞더라고요.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재혼을 했습니다. 1년 반 전의 일이었죠. 혼자 살 거라고 다짐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는 너무나도 착한 아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와 함께 그때 그 병원에 다시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금 많은 생각이 들었던 최근이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아내와 뱃속의 아이와 함께 누구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